자, 오늘은 클래스 다이그램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가 UML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다이그램을 우리가 잘 그려놔야 그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대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옮기는 작업을 할 텐데 그 프로그램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이 클래스 다이그램을 얼마만큼 잘 설계했는지에 좌우됩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 크게 두 개로 나눠서요. 앞에는 UML이라는 게 뭔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다이그램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모델링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모델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특히 공학하는 사람은 우리가 모델이라는 게 뭔지 알죠? 그죠? 모델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신형 자동차 나왔을 때 뭐 이렇게 어떤 모델 같은 걸 만들고 또는 그 건물을 짓기 전에 뭔가 이렇게 설계 도면을 그려보자, 그죠? 저런 게 다 모델링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도 직접 코딩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담겨져야 될 내용을 미리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그림으로 그려본다든지 또는 실제 어떤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다이그램은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조인 이런 클래스들이 어떤 게 클래스가 되어야 되고 이 클래스 사이에 관계가 있어야 되는지, 관계가 있다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모델링하는 작업이 바로 클래스 다이그램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UML을 설명하는데 UML은 우리가 어떤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분석 설계하는 동안에 나온 여러 가지 의미를 그림 언어로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UML은 Unified Modeling Language예요. 랭귀지인데 내추럴 랭귀지가 아니라 그래픽한 심볼로 표시하는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Unified라는 의미는 왜 붙였냐면 우리가 UML이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객체지향 설계 방법이 있었는데 그 설계 방법들을 잘 통합해서 하나로 만든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Unified라는 게 붙여졌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델링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모델링한 지식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랭귀지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 UML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잘 표현하기 위한 언어고요. 그래픽한 언어고 그 다음에 이 UML로 뭔가 그리다 보면 이게 우리가 개발하는 시스템의 어떤 내용을 찾아내기 위한 어떤 도구가 돼요. 그리고 비주얼 모델링하기 위한 도구고 이거를 잘 만들어 두면 UML로 뭔가 잘 이렇게 설계를 해두면 나중에 프로그램 할 때 그게 하나의 가이드라인, 로드맵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램 할 때 UML을 설계해 놓으면 그 다이그램 있는 걸 그냥 그대로 기계적으로 옮겨도 돼요. 나중에 우리가 스타 UML 같은 거 우리가 배울 텐데 그거는 우리가 그림만 그려놓으면 코드의 일부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코딩이 굉장히 쉬워질 수 있고 코딩에 대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 그야말로 이렇게 어떻게 코딩해야 될지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마일스톤은 이제 우리가 분석 설계 작업을 하는데 어떤 그 중간에 어떤 목표, 이정표라고 그럴까요? 어떤 중간 점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UML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한 열 몇 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
3개를 프로그램해야 되겠다. 또 다음 날은 또 요 2개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분석 설계 작업할 때 작업의 일정을 잘 잡을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몇 개를 다 한다면 한번 시험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점검을 해본다든지 이런 작업의 어떤 이정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표준입니다. 이게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써요. 그래서 UML로 뭘 그려놓으면 나중에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 그거 받아가지고 마치 설계도면 가지고 이렇게 건물 시공하듯이 소프트웨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UML이 하도 이게 좀 유행되고 또 좋다고 하니까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UML이라는 게 어떤 마치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나 그 이클립스 같이 어떤 개발하는 환경은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야말로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는 그 ERD 같은 걸로 많이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UML도 간혹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일부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 뭐 RDB 같은 거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포함하기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프로세스라는 건 뭐죠?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 뭐죠? 우리 첫 시간에 했죠, 그죠? 개발하는 절차죠, 그죠? 무슨 작업을 언제 하고 다음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걸 나타내는 UML은 그런 작업의 어떤 절차를 나타내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만 있다 뿐이죠, 그죠? 그다음에 UML을 도입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품질 보정, 이 UML 썼다고 해서 뭐 모든 프로그램에 오류가 없어진다든지 다 좋은 프로그램, 품질 좋은 프로그램이 된다든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지 UML은 설계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렇게만 알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UML 정리하면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회로 만들기 전에 회로 이렇게 굽기 전에 이런 회로도를 그려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소재를 써야 되고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그리는 것처럼 우리도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이 소프트웨어 안에 어떤 클래스가 필요하고 그 클래스에 연결을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그려놓은 게 바로 UML이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거의 다 이 UML 다이어그램 그리는 법을 알고 있고 그린 거를 잘 이해해서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프로그램이 연상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걸 가지면 왜 고치는 사람, 이 프로그램,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람도 이게 납땜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걸 고치는 사람도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코드 보는 것보다 이게 보는 게 훨씬 더 전체적인 용과를 알 수 있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다 이거를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UML의 역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그냥 상식으로만 알아두세요. 80년대 초에 C++ 객체 제한 언어가 나오고 그다음 80년대 중반에 이후부터는 객체 제한에 관련된 설계 방법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 합하면 한 20개 이상이 될 거예요. 근데 그 20개 이상의 객체 제한 설계 방법이 조금씩 의미와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목적인데 20개 이상의 표현 방법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표준화할 수 없겠냐 해서 만들어진 게 UML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부치라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럼버우라는 사람의 OMT 방법, 그 다음에 여기 객체장 유스케이스 쪽하고 이렇게 세 개의 중요한 그 객체장 설계 방법이 한데 뭉쳐가지고 UML이 나왔고, 지금은 UML 2.0 이상 1.x 버전하고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은 UML 2.x 버전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UML 2.x 버전의 중요한 다이어그램들은 여기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밖에 있는 것들. 근데 각각 다이어그램마다 어떤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스트럭처라는 다이어그램은 뭐냐면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에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고 그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프로그램 같으면 여러분들 크게 자바 프로그램은 크게 패키지 단위로 클래스가 묶여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클래스 안에는 또 여러 가지 멤버 함수나 데이터들이 모여 있고 뭐 그런 어떤 구성 관계를 나타내는 것들이 여기 있는 다이어그램. 대표적인 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이죠. 그죠? 그 다음에 클래스들의 묶음인 패키지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나중에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 안에 있는 클래스가 어느 요소에, 클라이언트에 이게 올라갈 건지, 아니면 서버에 올라갈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노드에 올라갈 건지를 표현해주는 이제 이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 같은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인터랙션 다이어그램은 뭐냐면 이거는 동적인 입장이에요. 우리가 주로 어떤 객체와 어떤 객체가 다른 데 메시지 보내거나 어떤 객체가 상태에 변화가 생기거나 이럴 때에 분명히 타임이라는 요소가 여기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여기 뭐 타임 다이어그램은 여러분들이 그 회로도 그릴 때 많이 봤을 거예요. 이 회로도에서 이게 펄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그린 건데 마치 객체에서도 객체들의 어떤 타이밍 관련된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4개의 다이어그램이 동적인 관계를 표현하고 있고 여기 있는 다이어그램들이 이제 이 행위적인 거, 주로 기능적인 거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지난번에 배웠던 유스케이스죠. 그냥? 그러니까 유스케이스는 그 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가질 건지 어떤 행위를 할 건지를 묶음으로 나타내주는 게 유스케이스죠. 그래서 정리하면 객체지향 모델은 크게 기능적 모델, 그러니까 아까 우리 행위적인 모델이라고도 얘기했는데 사용사례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정적인 모델, 대표적인 게 클래스, 그 다음에 동적인 모형,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나 아니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이 동적 모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모델할 때 우리 건물이나 뭐 자동차 같은 거 디자인할 때 설계도 하나만 그리는 거 아니죠. 그죠? 여러 개 그리죠. 왜 여러 개 그립니까? 이 건물을 건축할 때 혼자 짓는 거 아니죠. 여러 사람 짓죠. 그죠? 만약 이 건축의 벽체를 올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콘크리트 안에 와이어가 철근이 몇 개 들어가느냐 이런 설계 표현한 거를 원하겠죠. 그죠? 그럼 이 배선하는 사람은 전기 배선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나타내주는 평면들을 원하겠죠. 또 배관하는 사람은 배관이 나타나는 평면들을 원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각각 관점에 따라서 하나의 시스템이지만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자,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그냥 UML의 일반적인 설명이었는데. 네, 그 다음에는 UML의 모델링 과정. 이거는 엄청 중요하고 별로 이걸 가르쳐 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그림을 좀 보고 설명할게요. 이게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작업 순서입니다. 작업 순서. 그 UML 다이어그램 중에 여러분들 이미 그린 게 있죠. 뭡니까? 사용사례 다이어그램. 사용사례 다이어그램은 뭘 표현한 거죠? 벡터도 표현하고 사용사례도 표현하는데 뭘 위한 겁니까? 뭘 나타내는 위한 겁니까? 개발? 뭘 나타내는 거죠? 사용사례는? 누가 가진 뭘 나타내는 거죠? 사용자가 가진 requirement를 나타내는 거죠. requirement 중에 무슨 requirement? 요구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냥. 기능적 요구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용사례 다이어그램은 다른 다이어그램보다 우리가 훨씬 먼저 그리겠죠. 왜냐하면 사용자 요구를 찾아내서 바로 그냥 이거는 프로그램 모르는 사람도 다 읽을 수 있잖아. 이제? 그러니까 사용자 요구를 처음에 사용자가 보는 관점에서 그려낸 모델을 우리가 use case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결국 우리가 모델링하고 설계한 다음에는 이 설계하는 이유는 뒤에 가서 우리가 코딩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객체지향 프로그램으로 자바로 또는 C#로 C++로 코딩하기 위한 거잖아. 그럼 코딩하고 제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다이어그램이 뭘까요?
오늘 얘기하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제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클래스 다이어그램만 던져주면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에 결국은 이 사용사 다이어그램에서 여기까지 클래스 다이어그램까지 끌어내기 위한 건데, 나머지 다이어그램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걸 보충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나 액티브 다이어그램, 상태 다이어그램을 그려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사의 다이어그램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일을 해나갈 텐데,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은 여기서 사용사의 다이어그램 요 유스 케이스를 이렇게 말로 쓰는 거 있었죠. 시나리오 같은 걸로. 그 안에 보면 유스 케이스, 유스 케이스 글로 쓴 것 중에 중요한 클래스 후보들이 있어요. 클래스가 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초벌로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아주 개괄적으로 그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걸 그린 다음에는 여기 있는 유스 케이스 안에서 어떤 객체가 서로 연결돼서 메시지를 보내는지 이런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메소드들을 여기서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소드들이 여기에 있는 클래스의 멤버 함수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리다 보면 여기 있는 것들이 어떤 이벤트와 어떤 상태를 변화시키는 메소드들인데, 여기 있는 메소드들이 찾아지면 여기에 다 추가될 수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이 상태들이 결국 여기 있는 데이터가 가지는 어떤 특정한 값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액티브 다이어그램도 뭐 일부 여기에 이제 도움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서 계속 이게 처음에 초벌로 그렸던 게 더 상세화되면서 나중에 프로그램으로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이 클래스 안에 있는 데이터와 메소드들이 속속속이 다 찾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UML에서 제일 중요한 다이어그램 하나만 고르려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한 번에 그리기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다른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서 여기 안에 있는 요소를 찾아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정리하면 UML은 사용사의 다이어그램을 제일 먼저 그리는데, 그거는 사용자의 요구를 정리하기 위한 거고, 이 사용사의 다이어그램을 글로 써보면 그 안에 클래스 후보들을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념적인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고,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사용사의 다이어그램 안에 있는 사용 사례를 더 자세하게 시퀀스 다이어그램 같은 걸 그려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속성이나 데이터 아니면 오퍼레이션 같은 거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다시 여기 있는 객체 모형에다가 클래스 다이어그램에다가 다 추가하고, 또 상태 다이어그램 또는 액티브 다이어그램을 더 그려보면서 여기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부족함을 다 채워서 완성하면 나중에 프로그램으로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상세한 그런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은 이제 이 시스템이 커지면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그냥 한 파일에 다 넣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자바 프로그램에서 클래스를 쪼개가지고 이런 패키지로 선언하는데, 그런 것처럼 시스템의 어떤 구조의 서브 시스템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고, 이러한 작업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자, 여기 모델링 과정을 설명했는데 혹시 질문 있나요? 이번 학기에 그래서 이제 유스 케이스까지 했는데, 이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초보로 이걸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걸 그려보면서 여기 있는 걸 더 보충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거기까지.